최원복입니다. 1949년에 인천에서 출생하셨죠? 예, 어디서 출생하셨나요? 창녕동이 봉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특별히 뭐 기억난다기보단 초등학교 시절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초등학교가 아니고 이제 국민학교죠. 창녕국민학교 시절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 이렇게 비를 잔뜩 맞고 이제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어머님이 흠뻑 젖어가지고 들어오는 나를 보고 이제 안아주시면서 아유 고생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렇죠. 황추 선생님이 저의 스승이었고 또 미술반 생활을 할 때 직계 스승이었죠. 그래서 그분의 그 생활도 많이 뵙고 느낌도 많이 받았고 사실 그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황추 선생님은 이제 선생님 미술반 생활을 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저도 미술반 생활했고 그분이 미술반 이제 주임 교사로 이제 지도도 해주셨고 그랬죠. 뭐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아무래도 어린 시절에 이제 뵀으니까. 그러니까 초기 인상파 그림 주로 인물화를 많이 그려서 국정 같은 데를 내시는 걸 제가 직접 뵀고요. 그리고 또 주로 바다, 그 황혼 같은 풍경을 많이 그리는 거를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별명이 그 누런색을 많이 쓴다 그래서 이제 황똥이라는 별명도 있었죠. 황똥이요? 황똥. 그러니까 누런색을 많이 쓴다 그러고 역으로 또 반대로 동수안고등학교에 근무하시던 박영성 선생님은 또 빨간색을 많이 쓴다 해서 홍똥이라고 그러고 두 분이 쌍벽을 이루는 분으로 인천에서 아주 유명하셨죠. 뭐 에피소드야 많지만 뭐 발표하기 어려운 것도 많고 또 제가 기억나는 거는 국전에 출품하실 때 되면 항상 저희 미술반에는 거의 이제 안 오시고 그냥 수업 시간에 주로 지도하시다가 국전 작품 낼 때 그때쯤 되면 준비하시는 미술실을 이제 활용하러 오셨고 또 그분도 암암리에 이제 많은 이제 지도를 받으셔야 하잖아요. 출품하려면. 그래서 유명한 분들을 모셔서 이제 지도도 받으시고 하는 거를 저희가 봤습니다. 그때 주로 많이 오셨던 분이 이제 도상봉 씨라고 있어요. 그 기억이 지금 나네요. 지금 물어보시니까 지금 생각이 나는. 그분의 그 지도를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건 알려지지 않은 상황인데 제가 근데 그때는 서예가가 되겠다는 생각은 없었고 그냥 저희 아버님이 글씨를 제가 느끼기엔 잘 쓰신다고 느꼈어요. 굉장히 달필이시니까. 그전에는 한약을 지으면 뒷봉지에 처방전을 붓으로 잔불씨를 썼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였고 잘 쓰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저 정도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한 거고 서예가가 되겠다는 생각은 그때는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 계기는 따로 없고 처음에 홍익대학교를 시험 봤는데 떨어졌죠. 두 번째는 오기로 또 서울대를 쳤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다 떨어지니까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한 건 아니고 이렇게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본 거죠. 처음에 홍대 떨어졌을 때는 오기가 생겨가지고 공부를 더 해가지고 서울대를 가겠다 생각. 그 다음에는 서울대를 지원했는데 그게 또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세 번째는 영 자신이 없어져가지고 홍대나 서울대 지원할 엄두를 못 내고 근데 마침 동국대학교가 신설이 돼서 처음으로 미대시네요. 그렇죠. 서울 미대 처음으로 신설이 된 미대를 이제 제가 지원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밀려서 동국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겁니다. 그게 몇 년도죠? 몇 학번인 거예요? 그럼? 그게 제가 68년도에 고등학교 졸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70학번. 71년도일 거예요. 아마 71년도 학번일 거예요. 그때 선생님 교수님들이 누가 있어요? 그때 전영화 교수님이라고 있었고 불교미술 계통은 이제 문명대 교수가 있었고 그때 있었죠. 그리고 서양화는 김영록인가 하여튼 이름을 잘 지금 기억이 안 나면 김학록인가 김영록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부 다 서울미대 출신들이던데 문명대에서는 이론이죠. 불교미술 이론. 네. 미술대학에서 전공하신 게 미술 전공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미술반 하면서 아니 동국대학에서 미술대학에서 그 전공이 전공은 서양화 전공을 했습니다. 네. 그때 당시 동국대 서양화에 그러니까 전임이 없었나 봐요. 그럼? 전임이 없고 강사였었어요. 서양화 쪽은. 네, 그래서 성함을 잘. 예, 그때는 뭐 일회이기 때문에 학생 수도 적고 그러니까 교수가 많이 필요하지는 않았을 때니까. 그 오원배 교수님이 후배신가요? 제 후배죠. 저보다 한 3년 후배일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3년 후배죠. 송도 고등학교 3년 후배. 졸업하고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첫 그 직업이 교사였었죠. 인성학교 이제 미술교사로 한 5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인성여고죠? 인성여중 여자중학교. 제자보다도 5년 미술 생활하면서 저는 그 학생들하고 생활하는 건 참 즐거웠는데 그 외적인 일이 너무 그 좀 적성에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뭐 행정이라든가 그때 당시에는 또 그 전두 박정희 대통령이 막 시해 당하고 그 어수선한 시기라 교사들이 무슨 사회 정화 운동이 뭐 엄청 많이 불려다니고 할 때입니다. 그래서 참 좀 안 맞고 또 안 맞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생활비가 꼬박꼬박 나오지 않습니까? 매달. 그러니까 너무 나태해져 가지고 뭔가 좀 새로운 변화를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냥 그 교직을 5년 만에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런데 뭔가 너무 그 나태해지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고 뭔가 자꾸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아무 목적은 없었고 교직에서 일단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사표를 내게 된 거죠. 사표 내고 이제 작업에만 했는데 우선 먹고는 살아야지. 그때 막 제가 결혼하자마자 사표를 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놀라고 다들 놀랐는데 결혼하자마자 사표를 내니까 우선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우선 생활도 되고 할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 학원을 차리려고 했는데 퇴직금을 그때 받으니까 500만 원을 주는데 그거 가지고는 미술학원을 전혀 차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찾아보니까 서예학원은 500만 원이면 충분히 차릴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서예학원을 차렸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벼루하고 서상만 있으면 차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서예학원을 차리게 됐는데 그게 평생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른 공모전, 그룹전 이걸 낸 것이 저희 그 처음 서예 스승이 동정 박세림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때 예총 회장직을 맡고 있었는데 인천 그때는 경기도죠. 경기도전에 작품을 내라고 해서 거기 서예 작품을 처음 냈는데 그것이 서예 쪽 등단의 계기가 됐습니다. 그게 그때 내면서 특선을 하니까 미술협회 입회 자격 여건이 되더라고요. 그때 미술협회 회원이 별로 없을 때니까. 그래서 제가 68년도에 첫 작품을 내서 69년도에 미술협회 회원으로 가입하게 된 그 동기가 된 겁니다. 활동 그러니까 공모전 같은 거 말고 이때 그 공모전이라 하면 경기도 미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경기도 미술대전. 그리고 또 다른 활동은 이제 미우동인회라는 그 모임을 처음 결성하게 되는데 그때 회장이 이제 유재민이라고 서양화하는 분, 서양화하시는 분이 그분이 이제 처음 미우동인회 회장이었고 저희들은 막 고등학교 막 졸업할 때니까 그때 서양화 작품을 처음으로 이제 내서 그룹전을 처음 하게 됐죠. 요즘에는 이와 같은 거 안 그리시죠? 요즘도 그 오일 컬러 많이 이용해서 다른 또 새로운 작품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저분들 보여주신 게 있는데, 네, 그 미완성이라 뭐 아직 뭐 완성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주로 초소하고 금문 주로 많이 쓰고요. 물론 여러 째 많이 씁니다. 많이 뭐 해서도 쓰고 육조체 뭐 다 쓰는데
주로 작품에 많이 그 활용하는 거는 그 초소하고 그 금문. 이게 또 금문이라 하면 예서체와 비슷한. 아니죠. 전서 상형 문자와 네, 비슷한. 네. 그러니까 상형 문자 다음에 생겨난 서체를 이제 금문이라고 그러죠. 그래 금문 다음에 전서가 되는 거네요. 만화장 그 뭐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전서에서는 네. 소전과 대전으로 나뉘어요. 예. 근데 그 소전은 그 완전히 정형화돼서 글씨가 완벽하게 만들어진 상태. 그걸 소전이라고 그러고 만들기 이전에 이렇게 금문처럼 불확실한 형태가 이루어질 때 요거를 금문 대전이라고 그러죠. 예, 대전 그러니까 금성문 같은. 그렇죠. 예. 그 종정문 같은. 그렇죠. 거. 예, 그런 계통을 이제 금문에서 예. 보통 대전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 여러 가지 서체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제가 이제 서예를 잘 몰라서 예. 죄송하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실험적인 서체 같은 게 그러니까 고체를 응용을 해가지고 예. 다시 이제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하는 작품들 같은 걸 좀 추구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예. 거기에 이제 제가 추구하는 그 서예에서 추구하는 그 이유가 선질이 있다고 목표를 두고 있거든요. 선질? 선질. 예, 선의 질. 예, 선의 질. 선의 질에 의해서 서예의 그 품격이라든가 작품성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좌우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금문은 옛날 고전인데 그거를 현대화하게 재해석해서 거기에서 그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작업이 선질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그 선이 살아 움직이듯 꿈틀꿈틀되게 만들어주기 위한 작업을 제가 시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이 그냥 이루어지는 선이 아니라 그 살아있는 것 같이 움직여지는 느낌이 나게. 그래서 그런 느낌을 많이 표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라고 쓰는 저 오미, 예. 다섯 옷자에다 예. 그 옛날엔 하나 하면 작두개 하나, 금문액이 다섯 개가 이제 오거든요. 오미가 되는 예. 거예요. 그랬고 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뭐 대전 정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대전이죠. 예. 그래서 옆에서 이제 행서같이 보이는 그런 그렇죠. 선 같은 거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초소로 이제 쓴 거죠. 예, 초소. 예.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그 옛날 초소와는 좀 다른 느낌이 들어서. 그렇죠. 옛날 초소는 그 실용적인 거죠. 그러니까 생활서예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 생활하기 위해서 어떤 그 기록하기 위한 기록용 서체고 현대 서예가 많이 달라진 것이 기록용 서체에서 그 예술성을 이제 가미시키는 쪽으로 많이 바뀌죠. 그래서 그 물론 옛날 기록용 서체에도 흐름을 많이 보지만 현대 그 서예에서 초소에서는 가장 중요시 여기하는 역동성, 흐름 이런 거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초소에서도 살아있는 꿈틀거림이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추구하는 방향이 역시 그 방향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방향을 추구하는데 가장 알맞는 서체가 금문하고 초소가 되는 거죠. 예. 물론 이제 해서체에서도 이 초소의 음필, 그 금문의 음필을 많이 적용해서 쓰게 되면 해서에서도 많이 역동성이 생겨요. 저는 그런 쪽으로도 많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인천 서단을 보면은 이제 뭐 청남 선생님도 계시고 예. 선생님도 계시고 이제 월강도 있고 예. 현재 이렇게 아직 그렇죠. 예. 그분이 다 이제 동정 계열이잖아요. 그렇죠. 다 동정 계열이죠. 그분들이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예, 좀 틀리죠? 완전히 방향이 틀려요. 그분들은 물론 비교해서 얘기하면 좀 그분들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서단 발전을 해서 그 얘기를 하자면 그분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생활서에 서사 기록하는 용의 서체의 범죄를 못 벗어난 거고 그냥 계속 그거에서 능숙해지는 상태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새롭게 자꾸 변화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그 주제나 특히 그 서예는 꼭 그 소재가 문자를 그 소재로 하잖아요. 그래서 문자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 있어야 작품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용을 보기보다는 나는 그 내용보다도 그 문자가 가지고 있는 회화성 또 흐름 이런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주안점을 두고 판단해서 작업을 하죠. 그래서 주로 회화적이거나 아니면
그 역동적이나 이런 것을 담을 수 있는 그 문자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면 제가 소재로 선택해서 작품을 제작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이 선생님이 이제 그 순수 미술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주제를 가지고 그거와 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연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순수 미술 회화를 뭐 잘은 못했지만 많이 접해봤고 또 실제로 학창 시절에 많이 해봤기 때문에 어떤 그 서양화적인 회화적인 느낌을 몸에 좀 진육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구도라든가 이런 그 회화적인 회화성, 공간미 이런 것들이 일반 서예가 갖고 있는 공간미와는 좀 제가 갖는 공간미는 다른 느낌을 갖게 됩니다. 주제라는 것은 사실은 이 서예라는 것이 그래 문자 예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문자가 그 우리 관객들에게 그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 것들의 선택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주로 그 제가 그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보면 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눈이 여기 유독 그 이런 큰 덕자의 가운데가 눈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눈이 많이 들어가면 그 어떤 보는 관점에서 굉장히 사람의 눈도 그렇고 모든 동물도 그렇고 살아있는 거는 눈이 굉장히 그 관심을 끌고 중요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작품에서도 눈이 들어가면 괜히 또 거기에서 그 집중되는 어떤 그 집중성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또 거기에 따른 그 운필도 감각이 살아있게 만들어지고 또 회화적인 느낌도 자동적으로 따라가요. 그래서 제가 그 제 도록에 보면 눈이 들어가 있는 작품이 많이 있어요. 그런 글귀를 주로 많이 선정을 하는데 물론 내용 뜻도 좋아야겠지만 그런 것도 많이 제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눈이라는 것은 뭐 세상을 보는 어떤 관점에서 보는 어떤 수단이라고 할까 그런 그렇죠.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세상을 봐라.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대로 보고 제가 그 79년도 때 그 비구상으로 그 작품을 한 게 있는데 서양화 작품이죠. 그게 그 1979년 기로라는 작품인데 그 작품을 하게 된 이유가 제가 막 그 혼돈이 있을 때예요. 그 기로라는 게 길을 선택하기 위한 거죠. 제대로 봐야 되는데 갈림길 같은 그렇죠. 갈림 기로. 근데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대한 그 갈등이 있을 때 그 작품을 한 기억이 나요. 그것도 지금 여기 있지만 그 작품에서 제가 그 봤을 때 거기도 약간의 눈 같은 게 들어가거든요. 그 세상을 잘 관조를 잘해야 된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술계 쪽에 사실 많은 또 비리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또 그걸 많이 또 접하다 보니까 기로가 그런 갈림길에 많은 갈등이 생겨가지고 한 그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그때 그 연장선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눈을 좋아하고 79년도면 굉장히 꽤 오래전인데도 그 대통령이 돌아가신 애가 그런데 그렇죠. 그때 기로가 이 교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갈등, 또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이런 갈등,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을 때 제작한 작품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황추 선생님의 소개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대학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평소에도 서예에도 제가 관심이 좀 있었는데 그 청남 전도진 그 사람이 서예를 배우러 간다고 그러길래 나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의견을 냈죠. 그랬더니 알아서 들어가서 이제 가면서 그때 황추 선생님이 그 동정 박세림 선생님을 소개해 드린 거죠. 두 분이 굉장히 막역한 친구처럼 지냈으니까요. 그래서 소개해서 그쪽으로 같이 들어가게 됐는데 저는 이제 미술반 활동도 했고 청남 전도진은 이제 곧바로 서예학원으로 갔고 그래가지고 제가 미술반 활동하는 중에 가기가 좀 그래서 제가 6개월 후에 그 동정서실에 들어갔습니다. 청남이 먼저 들어가고. 월강은요? 월강은 우리보다 더 먼저. 월강 선생님이 저희들보다 5살인가 위에요. 그래서
그 전에 먼저 그분도 고등학교 때부터 다니면서 먼저 가 있었지만 이제 그분은 교직에 있어가지고 지방에서 근무하는 바람에 학원은 못 오시고. 그때 초등학교 선생님 하셨을 때죠? 그렇죠. 예. 올라가서 초등학교 선생님 교사 생활하실 때. 권창윤 선생님은 어떻게 인연이? 그거는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못해 서예학원을 냈다 그랬잖아요. 그 먹고 살 우선 가장 안정된 서예학원을 냈는데 그 사실은 이제 동정 선생님하고 글씨를 같이 쓰면서 배웠다는 게 고등학교 때 몇 년이잖아요. 사실 여러분들도 계시면 고등학교 때 몇 년 글씨 배우는 거는 사실 배웠다고 할 수가 없죠. 학교 다닐 때. 근데 그때 당시 동정 선생님 명성이라는 건 굉장히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동정 선생님 제자라고 하면은 같은 인천서 누가 이렇게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영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정 선생님 제자라고 해서 서예학원 내면 무조건 사람들이 다 올 때, 그때 동정 선생님 돌아가실 때 가셨으니까 그때만 해도 서예가가 별로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내서 나도 이제 서예학원을 내면 학원 선생님이 많이 오리라 기대를 하고 우선 먹고 사는 건 이제 해결이 되겠다 생각이 돼가지고 학원을 차렸죠. 근데 막 학원을 차리자마자 제가 인하대학교 양현제 서예 서클을 지도했었습니다. 초창기에. 예. 양현제 지도를 했는데 그 졸업생들이 공대니까 그때 당시에 럭키 금성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전작가 나온 사람이 뭐 산업공학과인가 무슨 하여튼 럭키 금성을 취직해서 다니는데 진급이 굉장히 빨리 돼가지고 금방 이사인가 뭐 부장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모시고 있는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김전문이라는 분이 서예 하시는 중에 젊은 사람 중에 앞으로 전망이 좋은 분, 유능한 분을 소개해 달라고 그래요. 그 작품을 하나 받아서 작품비를 주면서 이렇게 공부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는 취지를 가지고 누구를 이렇게 추천해 달라고 그랬대요. 그렇다고 제가 지도했으니까 저를 이제 추천해 가지고 작품을 해달라고 해서 썼는데 그때 쓴 글자가 그분의 좌우명이 이제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엔 하늘의 뜻에 맡긴다 이런 뜻이었는데 그걸 써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50만 원을 이제 줬어요. 그때 엄청나게 큰 돈이었으면 제 초월급이 36,000원이라 그랬는데 5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서울 본사 밑에 이제 중국 요리집에 초청을 해가지고 얼굴이라도 알아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보면서 그때 50만 원을 이제 주면서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등도 토닥이면서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이러고 내려왔는데 시간이 좀 지난 후에 한 1, 2년이 지난 후에 다시 제 제자를 만났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분 잘 계시냐? 그 작품 그대로 가지고 있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제 사회적 지위가 있으니까 그 작품을 가지고 서예가들에게 이제 물어봤나 봐요. 앞으로 전도가 좋은 그런 작품이냐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했더래요. 그 다른 사람들이 현재의 작품은 좋을지 몰라도 이 손의 느낌이 앞으로 발전성이 없다. 이게 딱 말씀하시더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엄청 당황했어요. 그게 막 다리가 떨리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발전성이 없다는 건 생명이 끝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새로운 스승을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 당시 느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동정 선생님의 고등학교 때 2, 3년 배운 거 가지고 얼려먹고 있구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됐고 그걸 계기로 해서 공부를 계속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돼서 찾아보니까 유명한 분이 많은데 그래도 같이 연구하고 뭔가 허심탄회하게 이게 오히려 또 내가 앞지를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뒤처지면 또 끌어줄 수도 있고 그런 분을 택해야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연세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는데 제가 스승으로 찾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찾아간 거는 참 잘 된 거죠. 제가 그분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은 거니까요. 권창현 선생님 연세가 꽤 되시지 않나요? 저보다 8살이 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죠. 8살 차이니까. 네. 그럼 그 창문여고 그 이사장 누구시죠? 그 서해 하시는 김웅현. 예, 김웅현. 그분들보다 훨씬 어리시구나. 많이 어리죠. 네. 그러니까 김웅현 씨하고 일중 김충현 씨하고 네, 그 형제분들이 제자예요. 네. 아, 그분의 제자구나. 제 직계 제자죠.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김웅현 씨나 뭐 김충현 씨 이런 분들 찾아가면 더 서단 쪽에 진출하기는 더 유리했었지만 저는 애초부터 동정 선생님 계실 때부터도 그런 거는 별로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그분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제 초정 권창현 선생님 찾은 거죠. 동정문화에 계셨으니까 네. 그 현정이라는 분이 있었잖아요. 돌아가신. 그렇죠. 현정 잘 알죠. 네. 그분은 어떻게 그분과 교우나 그분은 어떻게 해서 갑자기 돌아가셨고. 그분하고도 이제 굉장히 양현재 그분이 나중에 했죠. 그렇죠. 양현재는 나중에 그분이 맡았는데 그 처음에 동정서예학원을 할 때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저희들이 지도를 했어요. 강사로 생활을 한 거죠. 근데 고등학교 1학년부터 글씨를 썼으니까 한 1, 2년 쓰니까 그 동정선 학생들이 워낙 바쁘시니까 그 전도진하고 저한테 그 회원들을 지도하라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 회원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도하게 됐는데 그 오세훈 씨가 그때 처음 오면서 글씨를 배우겠다고 왔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수강료를 낼 수가 없다. 대신 청소하면서 여기서 기거하면서 지켜주면서 청소하겠다. 그래가지고 받아준 거죠. 그때 이제 동정 박세림 선생님도 찬성하시고 전도진이한테 다 찬성해서 같이 그 문화에 받아들이면서 이제 그분이 청소는 이제 도맡아 하면서 글씨를 사실은 그때 당시에도 마침 전도진은 군대를 갔어요. 저는 이제 대학 입학하는 바람에 군대를 안 가게 좀 연기하고 그러면서 지도를 제가 혼자 하게 됐는데 그때 처음 이제 오세훈 씨가 이제 글씨를 배우러 오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기초를 제가 다 이제 가르쳐 주고 그랬었죠. 연세 차이는 나이 차이는 오세훈 선생님하고 한 6살 정도 차이 날 거예요. 저보다 한 6살 정도 어릴 거예요. 예. 그래서 초정 선생님하고 무슨 에피소드 같은 거는 뭐 많죠. 에피소드가 뭐 그분이 술을 좋아하시니까 또 술을 좋아하고 외부에도 많이 다녀요. 그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저기 이제 작품이 초정 선생님 작품인데 호산 관음이라고 썼거든요. 근데 저기 속초에 가서 쓴 거예요. 속초 횟집에서 그 술을 마시면서 그 펴놓고 비가 엄청 많이 올 때, 그래서 저기 보면 많이 번졌는데 습도가 많으니까 막 번지죠. 그 초정 선생님 술을 권하게 취하니까 붓을 잡고 이제 저걸 써서 저를 주셨는데 그 저기 호산 관음이라고 쓴 거예요. 물호자, 맷산자, 볼관자, 소리음자. 그 이쪽으로 읽으면 그 음관 산호죠. 이쪽에서 읽으면 호산 관음이죠. 그러니까 해설하면 물과 산이 다 관음이다.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호산이 이제 관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쪽에서 읽으면 음관 산호인데 음과 산을 빼면 관호가 돼요. 제 호가 되는 거죠. 관호.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쓰면서 산학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그렇죠. 예, 그렇죠. 그 관호라고 내 호를 가지고 저 사자성어를 만들어서 그 호산 관음을 썼는데 전체 내용을 보면 그 물과 산 이 자체가 관음이다. 근데 그 이면을 보면 관호가 관음이다 그런 의미죠. 그만큼 이제 저를
순수하게 보신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래요. 그러시네요. 관우라고 호를 지어준 것도 이제 동정 선생님이 지어주셨는데 그분도 술을 한두 잔을 그때 서예하고는 이렇게 평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의자에 놓고 쓴 게 바닥에 앉아서 썼어요. 그런데 술이 잔뜩 취해서 내가 글씨 쓴다고 와서 옆에 턱 앉더니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너는 호를 관우라고 해라. 그래요. 지금 이제 눈이 굉장히 많이 썩었지만 그때는 아마 굉장히 반짝반짝 빛났던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 눈을 보고 있으니까 맑은 호수를 보는 것 같으니까 호를 관우라고 해라. 그래서 관우라고 호를 짓게 된 거예요. 동정 선생님. 예, 동정 박세림 선생님. 여기도 이제 물론 눈이 나오지만 이 조형성이 있고 실제로 이게 비늘린 자거든요. 비늘린. 이거 물고기가 있는데 이게 고기어변이에요. 고기어변을 옛날에 정각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문자의 전통성에도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그림처럼 느껴지는 물고기 형상이죠. 그걸 이 비늘린을 한자를 이제 만든 거죠. 요 글자는 아마 전 세계에서 요거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창작, 요 장자, 장인, 비늘을 감춘다는 뜻이에요. 내용은 그 태수 장인이라는 사자성에서만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속으로 그 물고기가 물러가서 가만히 수면 밑에 잠자고 있다가 감축이 있다가 때가 되면 탁 나타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일단은 나를 감추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 장인인데 그 손의 움직임이 굉장히 자연스러우면서도 회화적이고 역동성이 느껴지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최근 발표작 중에서 제가 가장 아끼는 그런 이제 작품이죠. 여기 관은 뭐라고 쓴 거예요? 여기는 이제 전문 허당록에 나오는 비로자 집당자 허당록에 나오는 글귀인 장인이다. 허당록에는 옛날에 그 문집이 있었어요. 거기에 나오는 글귀 중에 이 장인을 뽑아서 이제 썼다. 그래서 신월 만화루. 신월 만화루는 이제 당호예요. 새로운 달이 항상 새로운 달이 뜨잖아요. 뜰 때마다 화려하게 가득 차 있는 집이다 그런 이제 그게 이제 당호로 이제 지은 집이고 여기는 이제 관호라고 이제 이제 낙관을 한 거죠. 그래서 선지를 하나하나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우면서도 또 역동성이 있고 또 조형성도 많이 느껴져요. 그리고 회화적이고 그래서 내가 의도한 대로 쓰려고 하는 의도에 가장 부합되게 나와 있는 글씨죠. 그래서 갈필, 율필 이런 것들이 이제 적절히 섞여있고 좀 거칠은 듯하면서도 좀 온화하고 부드럽고 그 역동적이면서도 또 정적인 안정감이 있어 보이고 그렇죠. 그런 대비되는 요소들이 그렇죠. 잘 조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간도 이제 적당하게 이제 잘 사르면서 손의 그 방향도 사실은 여기서 거의 달라요. 그리고 이건 우선 여기서 꼽는 거는 이제 그 역동성, 그 선의 움직임. 지금 바닥에 놓고 나서 그런데 벽에 걸면 움직임이 막 꿈틀대요. 저도 걸어놨을 때 보고 느꼈으니까. 여기서 볼 때하고 달리 걸어놓으면 움직임이 더 보여요. 저런 거는 지금 많이 아주 조용한 작품이고 여기에 비하면 걸어놓으면 이제 많이 이제 다르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금문을 위주로 상용화한 거죠. 그러니까 조형적으로. 근데 사실은 내가 느끼기엔 전통적이라든가 현대적인 구분은 없어요. 옛날에도 그 능력이 되면 이런 작품이 안 나왔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 그건 옛날이나 현대나 똑같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그때 현대, 고전, 전통 이런 걸 따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통도 이 어떤 예술적 감각이 떨어지면 그건 작품이라고 볼 수 없는 거고 현대 작품도 어떤 그 회화성이나 예술성 이런 게 떨어지면 좋은 작품이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법 그러니까 어쨌든 그 서예든 회화든 어쨌든 기본적인 고법은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고법은 충실해야죠. 그런데 거기에 일단 기반을 해서 이제 선생님의 어떤 작품, 선생님의 체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제가 현대라고 이렇게 그렇죠. 동시대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이제 현대 작품에서도 그 고법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는데 이 서예는 이 고법을 무시해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 고법의 기준을 그럼 어디에 둘 것이냐.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 문자를 내 마음대로 막 뜯어 고쳐서 근거 없이 글자를 만들면 안 돼요. 비늘인자면 이 비늘인자를 누구나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고법이라고 하는 게 기준은 어디에 되냐면 사전을 찾아봐서 옛날에 이렇게 고기어를 쓴 이런 고기어 형상을 가지고 그 고기어별을 쓴 기록이 있느냐 없느냐. 우선 첫 번째 기록이 그거예요. 있으면 그건 고법에 맞는 거죠. 그건 문자학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서예가 가지고 있는 선질. 이게 보통 그러잖아요. 중봉은필이냐 편봉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정확하게 중봉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중봉. 더 심오한 얘기를 들어가면 이 서예는 서예 정의까지 얘기해야 되나? 괜찮아요. 여담이 서예는 그 등본붓을 사용하면 서예로서 인정을 해야 돼요. 왜? 서예 선질에 중봉이 돼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중봉을 만들려면 평붓 가지고 쓰면 그냥 중봉이 돼요. 평붓은 넓적한 게 똑같이 중심이 잡히니까. 중이라는 가운데 중자. 가운데 중자죠. 그러면 중봉이라는 게 붓 잘려지는 붓끝이 선의 중앙을 통과하는 걸 중봉이라고 그러대요. 문자 그대로면. 근데 글씨 쓰면 눌리잖아요. 눌리면 펴져요. 나란히 펴져서 나갈 때 이게 붓끝이 청 가운데다 놓여서 나가거든요. 펴졌어도. 그게 이제 중봉이 되는 거지. 지금 이게 이렇게 가면 이게 나란히 펴져서 내가 진행되는 쪽에 반대쪽을 붓끝이 항상 놓여야만 중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쓰면 서사들은 이 옆으로 이렇게 내려 쓴단 말이에요. 그럼 나가는 쪽은 이쪽인데 붓끝이 여기 와야 중봉인데 옆으로 가거든요. 이건 편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역입이 필요하고 역입을 해서 또 그 돈자라는 게 서법이 있어요. 필요해. 역입을 해서 눌러서 그냥 나가면 또 편액이에요. 그래서 역입해서 돈자 돼서 나가야 이렇게 중봉으로 되는 거죠. 이게 서법,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려면 기본이지만 가장 어려운 거예요. 기본이. 그게 안 되면 서예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끝이 뾰족한 붓이어야만 역입을 하고 중봉, 돈자를 해서 중봉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서예인데 요즘에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옆으로 써요. 이건 서예가 아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개인전 또 하게 되면 그거를 집필을 해서 서예 정의나 이런 걸 한번 쓰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선질 하나하나가 붓끝이 다 반대쪽에 놓여서 나가요. 양쪽의 중심이 갈필이 되건 갈라지건 뭐건 똑같이 잡혀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하나가 옆으로 밀려간 획이 없어요. 다 똑같이 중봉이 돼서 나가는 쪽에 반대쪽에 끝이 따라오고 앞으로 운전해서 나가고 이게 이제 중봉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 갈라졌어도 저 면적 전체를 보면 똑바로 중봉이 다 돼 있는 거예요. 평평하게. 저런 게 갈라져서 전체를 봤을 때 하나하나는 갈라져 있지만 중봉이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저렇게 갈라져 있을 때 만호 재력이라고 해서 이 모든 힘을 골고루 받아야 이게 중봉의 또 고차원적인 중봉인데 힘을 골고루 받아야 돼요. 저 선이 힘을 골고루 받아 어느 하나가 푹 죽어버리면 저건 중봉이 아니에요. 털 갈라졌어도 힘은 똑같이 다 균등하게 똑같은 힘을 가져야 돼요. 저기에서 보면 어느 하나 약한 선이 없어요. 갈라졌어도. 어디나 다 그래요. 이렇게 갈라졌어도 요거 전체를 보면 중봉이에요. 붓끝은 이쪽에서 일로 나가는 거. 그래서 여기서 바꿀 때 뭐가 필요하냐면 재. 여기서 이렇게 그냥 나가면 편하게 했어. 이렇게 그냥 나가면 이게 쓸리거든요. 붓끝이 옆으로 해야 돼. 재에서 나가면 붓끝이 나가고. 그래서 이런 데가 더 중요하고 어려운 거는. 이게 지금 일필시로 이렇게 쭉 간 거. 그렇죠. 네. 중간에 먹을 이제 묻히는데 처음에 먹을 많이 묻히고 뒤로 갈수록 먹이 더 빠져 보여야 돼요. 근데
이게 큰 거에서 큰 붓을 쓰지만 먹이 쓰다 보면 빠지잖아요. 중간에 그 변칙으로 티 안 나게 먹을 묻혀야 돼요. 그걸 묻혀주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먹만 묻혀주는 거죠, 중간에. 여기서는 쭉 여기 쓰다가 요 처음에 한번 먹 조금 묻힌 거고. 그러고는 끝까지 그냥 한 붓에 쓴 거예요. 그 이거는 이제 금문을 현대화해서 아까 말씀드린 가를 필요는 없지만 굳이 가른다면 현대화해서 회화성을 넣은 작품이죠. 이렇게 이제 아까도 중국도 가보고 여기 가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를 그래서 해드리는 거고, 그 아까 얘기한 서예는 고전, 그 전통 이거를 무시해서 이루어지면 안 되지만 그거를 꼭 다 지키면서 해야 된다. 아까 얘기한 게 이제 우선 전통에 맞추려면 문자 꼭 기존에 사용한 적이 있어야 돼, 옛날에. 그리고 그 선질, 중봉 요건 꼭 지켜야 현대가 아마 몇천 년이 흘러서 서예가 존재하는 한 이 두 가지는 꼭 지켜줘야 그 서예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이제 금문 초소에서 중심은 마저도 그 행간의 그 달리게 해서 더 역동적으로 느껴지게 만들고, 이거는 정말 그 붓의 흐름이 한 붓에 거의 한 붓에 그 중간중간에 이제 먹 묻히는 거 한두 번 빼고는 거의 일필휘지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여기에서도 근데 속도가 다 달라야 돼요, 손마다. 이렇게 봐서 막 흘러가는 것 같지만 멈춰준 부분도 엄청 많아요. 멈췄다가 또 빨리 갔다 느리게 갔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아무리 역입을 하거나 안 하건 중봉을 유지해 줘야 돼요. 중봉이 안 되는 액은 안 되는 거죠. 이게 거기에 꼭 필요한 이제 서법 용어가 있는데, 이 이제 역동적으로 기존에 이제 초소하면은 쓰기 위한 초소, 붓 가는 게 매끄럽게 막 하는데, 이거는 거칠면서도 멈춰주는 부분이 많아야 역동적이.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중봉 운필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이 방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다를 때마다 또 역입을 해서 중봉 운필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다 나와요. 근데 이제 쓱 지나가는 수도 있어요. 지나가는 획은 저기서도 그 지나가는 획이 많이, 요 어치하 같은 데 보면 쭉 내려오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획이 보이죠. 획이 다른데 하지만 저 위에서 이미 중봉으로 바꿔서 붓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고, 여기서 또 가로 긋는 획이 비배되면서 연결이 되잖아요. 이미 여기서 탁 나가서 연결되기 위해서 탁 치고 올릴 때 이미 여기서 돈자가 이루어지면서 중봉으로 갈 수 있게 이 붓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돈자라는 건 뭔가요? 돈자는 돈은 머리 숙일 돈인데 여기는 머리가 아닌 붓이죠. 붓을 껐덕껐덕하면서 움직이고, 껐덕껐덕하면 움직이면서 자는 급작스럽게 꺾어준다는 얘기예요. 들어서 꺾는다. 그러니까 들어 꺾는다. 그러니까 돈 하다 꺾어줄 때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면 중봉의 힘이 안 흐트러지죠. 근데 그거는 이제 공력이 굉장히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다가 탁 꺾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와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도 탁 해서 탁 눌렀다. 이것도 그냥 빼면 편하게 해요. 탁 또 세워서 돈자해서 또 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도 다 내 몸에 배야 돼요. 중봉으로 전환할 수. 근데 대부분 보면 이렇게 해서 보면 이거 그냥 휙 빼 보이시거든요. 이게 휙 빼면 이미 이건 편하고 돼버려서 힘이 휙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버리는 얘기를 버리게 되면 안 돼요. 다 구해내야지. 색을 선이 다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바로 여기서도 선질이 나타나는 게 선의 질. 중봉이 유지되면서도 변화가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말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쉽게 예를 들면 요 숫자 쓸 때 저 위에 먹이 좀 번진 듯 하잖아요. 근데 가늘잖아요. 거기서 바로 돈 하면서 중봉으로 요 선을, 요 가는 선을 끌어내기 위한 그걸 돈자에 의해서 만들어서 중봉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전환시키기 위해 여기서 많이 멈춰주니까 여기서 기이한 획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를 드는 게 잘 나타났네. 그게 여기서 그냥 미끄러 나온
중봉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봉을 하기도 멈춰서 한참 멈춰서 돈 하다가 붓을 모으는 거예요. 저렇게 가늘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았기 때문에 그래, 붓을. 돈은. 살짝 들어올린 거네요. 그렇죠. 들어올린 게 아니죠. 네. 와서 돈하면서 붓을 들수록 붓은 이렇게 펴졌던 걸 들면 모아져요. 예. 둥근 붓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지 살짝 않고서 저 가능성이 나온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급작스럽게 들으면 예. 또 떠버려요, 또 핵이. 예. 이런 식, 이거는 이제 일부러 뜨게 만드는 거, 저런 식으로 뜨면 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즘 뜨는 개념이 아니지만 이 선이 지금 팍 다 박혀 있는 느낌이 나야 되는데 급작스럽게 들어보는 힘이 팍 빠지면서 맥 없이 흐르기 때문에 이게 이런 선이 안 나와요. 떠버리는 선이 나온다고. 어렵다, 어려워요. 어렵죠. 이게 서해가 어려워.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이렇게 그 선의 변화가 엄청 많은 게 이거예요. 오히려 저거보다도 선질의 변화는 이게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서해하는 사람의 목표가 돼야 돼요. 서해에서 초소가. 옛날에 이완우라고 이제 대학원 선배 이제 그 이완우 그 서해사를 공부한 사람이에요. 이완우라고. 그런 비슷한 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그래요? 스타들이 같이 하면서. 그러면 그분도 서해에 대해서 뭐 많이 아시는 거예요. 그 서해과 이론 교수를 했으니까 이론 교수. 그러면 근데 저는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전부 다 서해 이론 책을 보고 배운 게 아니고 내가 실전에서 이게 서해구나 이거구나 이거 내가 느껴가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일단 그 서해 그 감상할 때 많은 분들이 그 어려워하더라고요. 일반 회화나 다른 그림 이런 건 색도 있고 형태도 있고 뭐 있으니까 그냥 느낌으로 보면 되는데 서해는 그 사람들이 대부분 물어보는 게 이게 잘 쓴 건지 못 쓴 건지 일단 그걸 모른다고 이렇게 모르겠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도 이 그림도 그려보고 이 서예도 해봤지만 옛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옛날 그 서사에 의한 글씨라면 정말 똑바로 쓰고 바르게 써졌으면 잘 썼다고 이렇게 느껴지기 쉬운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 서예를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서예도 회화처럼 일단 보면 직감적으로 느낌이 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화 작품 보듯이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우선 느낌을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서예는 다른 거와 달리 그 공간과 여백 그리고 선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공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공간의 흐름이 있는데 흰 여백에 선을 긋는 것이기 때문에 선 긋는 그 자체가 일단 흐름을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선을 가르는 이 공간의 의미, 그 느낌이 그 선 하나에 의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은 그 흐름을 일단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역동적인 것.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에서 느껴지는 느낌. 그걸 보통 우리가 선질이라고 얘기하는데 선질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일단 매끄러운 선은 일단 좋은 선이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왜? 매끄러운 선은 나의 감정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가다가 멈추고, 멈추다 가고, 또 빨리 갔다 느리게 가고, 이것의 반복에 의해서 역동성이 생기고 흐름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흘러가는가, 또 어떻게 역동적인 느낌이 나는가, 또 공간이 왜 이런 공간이 생기는가, 이런 거에 주안점을 두면 현대 서예를 감상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제 작품에도 그런 것이 대부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작품들은 제작한 지 비록 오래된 작품들이라 조금 그 역동성이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 얼마 전에 최근에 개인전환 도록을 보면 그런 역동성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 참고로 한번 그 도록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인천 지역 하면은 서울과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서울과 인천을 오가면서 많은 이제 공부도 했고 활동도 서울서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역적인 거를 느껴보면 서울에 가까우면서도 인천이 서울의 그 변병이라는 느낌을 많이 느껴요.
가까운 것 같은데도 멀게 느껴지고 또 쉽게 동화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고요. 또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일단 인천 하면 완전히 그 서울에 가깝게 있는데도 완전히 이게 변방으로 취급을 하는 인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인천에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있어? 하는 정도로까지 얘기를 들은 적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인식 자체가 지역적인 그 측면의 인식이 많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와는 다르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 인천 지역 사람들도 또 그런 생각들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유, 여기 인천이야. 뭐, 토백이들이 별로 없어.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3대째 인천 토백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 들을 때 참 기분이 좀 안 좋은 걸 느끼거든요. 사실 인천도 정체성을 확립하려면 얼마든지 확립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들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무관심 속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또 저는 얼마 전에 이제 몇 년 전에 미술협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행사를 할 때 각 관에 있는 분들 많이 초빙해서 인사말을 이제 부탁드리고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인천의 그 미술계가 너무 열악하다 뭐 이런 얘기. 저는 그 말에 그 자리에서 반박을 했습니다. 미술협회 회장일 때. 그래서 그분하고 사이도 좀 안 좋게 된 적이지만 왜 인천의 미술계 왜 열악하냐. 미술계 환경이 열악한 거지. 미술계에 몸담고 있는 미술계인들은 절대 열악하지 않다. 자긍심을 갖고 자존심을 갖고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작업을 하고. 그런데 보는 번마다 전부 다 인천 미술계는 열악하다고 하는데 뭐가 열악한 거냐. 그때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느끼기 열악한 건 환경이다. 그 환경을 누가 만들어줘야 되냐. 관에 계신 분들, 지역에 있는 그 시민들, 또 관심 있는 여러 사업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인천에 관심을 갖고 열악한 미술계 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다들 열악하기만 하다고 외치기만 하지 나서서 뭔가 바꾸려고 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다. 특히 관에 계신 분들은 더 관심이 없고 임기를 끝나면 된다는 마음만 갖고 또 저도 이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편집이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관에 좀 가까운 분들 위주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 작품 위주로 좀 예술가 성향의 위주로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가져가 주시길 바라고요. 특히 아까도 서예 작품 관심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서예 작품 관심 많은데 이렇게 쭉 보다가 뭘 보면 그 사람들이 경력 이력을 먼저 봐요. 그러고 나서 이력을 보고 나서 이 작품을 보고 나서 와 좋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또 반박을 했습니다. 왜 이력을 먼저 보냐. 작품을 먼저 보시지. 그랬더니 작품 봐도 잘 모르니까 이력을 먼저 보고 그 이력에 따라서 작품을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그러지 말고 작품을 먼저 보라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작가도 일단은 모든 분이 평가할 때 작품을 먼저 보고 평가를 하시고 그분의 경력 그거는 나중에 보시고 참고로 하시면 될 거로 생각을 좀 고쳐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관에서 이렇게 좀 앞장서 좀 환경 개선을 해주셔서 하는 부탁이 좀 많습니다. 글쎄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저는 이제 치열함이라고 생각해요. 치열함. 왜냐면 내가 이 치열하게 내 분위기를 만들지 않으면 주변 여건을 만들지 않으면 나태해지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 직장을 갔을 때가 여기 아니 평택의 오지의 교단에 처음 들어가게 됐는데 평택 성지중학교라고 아주 조그만 시골 학교예요. 그때만 해도 낭만적인 생각을 갖고 전원에 들어가 살고 싶다는 생각에 일부러 거기를 선택을 해서 갔어요. 아침에 차가 한 대 들어가면 저녁에 차가 한 대 나오는 그런 오지예요. 그 성지중 이름도 없는 아주 지금 많이 개발이 됐는데 거기는 아주 오지예요.
지금은 많이 개발됐어요. 그 뒤에 그 새로운 마을도 많이 생기고 아파트도 많이 더 섰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닷가 쪽인데 평택한 그 바닷가 오지였어요. 근데 거길 처음 갔는데 처음엔 낭만적이고 굉장히 좋았는데 3개월 사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나태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시간이 많고 한가해지면 내 작품 많이 할 것 같다잖아요. 난 그런 생각을 해서 아, 저는 풍경도 많이 그리고 뭐든 이 나태해지니까 붓이 손에 안 잡혀요. 그리고 저녁에 이렇게 퇴근하면 가면 마을 사람들이 선생님 오셨다 그러면서 막걸리 따라주고 하면 그 맛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 인천에 와보면 굉장히 호화롭거든요. 번거롭고 바빠지고. 근데 바쁜데 뭔가 일을 하려면 오히려 평택에 있을 때보다 일을 더 잘해요. 그래서 3개월 만에 그냥 직장을 구하지다가 사표를 무조건 내고 왔어요. 뭐 먹고 살고 뭐 이건 걱정도 안 하고 우선 여기를 벗어나야 내가 되겠다는 생각이 좀 치열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처음 그만두고 와서 그 다음에 인성학교를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모두 예술가들은 치열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작품은 그 진정성이 없다고 느껴져요. 치열해야 정말 있는 감정 그대로 다 표출이 되고 그래서 내가 내 여태까지 보면 나를 자꾸 치열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말하는 치열한 작가 정신이 아니라 치열하게 만들어지는 상황을 나는 그거.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이 작업장을 이제 옮기게 됐는데 사실은 그 송월동 쪽에 제가 그 작업장 겸 생활 터전 겸 해서 그 건물을 하나 짓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그 치열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그 수단으로 여건도 안 돼요. 근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 그 땅을 사고 지금 대출을 받고 그래가지고 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어느 정도 하고 이거 하다 보니까 자꾸 내가 좀 나태해져요. 왜 나태해지냐면 이 서단에서도 중앙서도 그렇고 이제 인천도 그렇고 자꾸 어느 정도 이제 뭔가 좀 자리를 잡아간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좀 명성을 얻는다 그러나 이름이 자꾸 이제 올라가니까 자꾸 나태해져요.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을 갖고 뭔가 또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좀 치열하게 또 만들어 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해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경기 자꾸 올라가니까 그것도 표현하고자 하는 방향에 약간씩 한계를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이 서해 쪽을 매진하다 보니까 그림 이 회화 쪽에 등한시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다시 뭔가 치열하게 하려면 여기 또 손을 대야 되겠다 해서 지금 그 회화 쪽에도 좀 손을 대보고 하려고 이제 하고 있어요. 그것도 치열한 쪽을 만들고 그러다가 또 자꾸 또 우리 애들도 이제 다 크고 하니까 또 편해져요. 자꾸 그 사고방식이 편해지고 그러니까 자꾸 나태해지고 자꾸 쉬고 싶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말고 정말 위험하게 일을 만들자 해가지고 제가 아주 위험하게 일을 저질러 가지고 사는 아파트도 팔고 대출을 엄청 받아가지고 그 집을 짓고 있어요. 그게 이제 조금 있으면 완성이 되는데 그걸 옮겨지면 이제 또 그걸 꾸미느라고 이제 많이 신경을 쓰고 바빠지겠죠. 근데 그 바빠지면 내가 작품 활동을 안 해야 되는데 난 지금 작품이 굉장히 많이 밀려 있어요. 이것도 내일까지 제출해야 돼가지고 어저께 그냥 급급해서 말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자꾸 작품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도 인터뷰 때문에 하는데 너무 정신이 없는 게 바쁘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이게 각을 또 하게 되고 계속 그래서 쉬지 않고 자꾸 치열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그 분위기를 제가 가지려고 해서 목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아까 내가 이제 갤러리를 하나 만들고 작업장도 만들고 사는 공간도 한 자리에서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관호 기념관 정도
그건 모르죠.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일단은 내가 그 살아있는 동안 사람들은 그래요. 지금 네 나이가 몇인데 그 짓을 하냐고 나더러 다 욕을 해요. 근데 아니 다들 그 욕하는 게 아니라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내가 당장 내일 1, 2년을 살더라도 정말 치열하게 살고 싶다. 앞으로 내가 5년만 더 살면 나는 본전 뽑는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건강해 보이시고 뭐 5년 아니라 그래. 아니 그래서 난 그런 몇 년이나 살면 난 하루 이틀 이게 나태하게 있느니 좀 움직여서 자꾸 뭔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 애들도 처음엔 반대 엄청 심했죠. 반대하다가 나중엔 내 뜻에 따르겠다고 찬성을 해서 이제 이렇게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솔직한 예로 한 5년만 더 거기서 이제 내가 작품 활동하고 살면 또 만족할 게 없고 또 그거 하면서 얼마나 바빠지겠어요. 그러면 또 더 치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술은 편하면 제대로 안 돼요. 자꾸 뭔가 일을 만들어야 되고 남들의 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이게 지적받을지 몰라도 자꾸 일을 만드는 그런 생각을 갖고 또 예술을 한다고 자기가 생각을 한다면 물론 어느 정도는 타협을 해야 되겠지만 자기의 고집을 일단은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근데 그 고집이 무모한 고집이면 안 되고 합리적이고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고집이어야 된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서예계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 서예가 옛날식의 서예로 머물러서는 절대 안 돼요. 발전이 없어요. 자꾸만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새로운 것을 만든다고 해서 전통을 무시하면 안 되고 전통을 기반에 둔 예를 들어서 선질의 나라람들이 갖는 변화라든가 이런 것을 모색하는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서예 분위기 이런 쪽에 좀 노력을 해주시고 옛날처럼 잘 쓴다, 서사에 의한 잘 쓴다 이거의 범주를 뛰어넘는 서예가 자꾸 배출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오랫동안 서예를 하면서 하루도 붓을 놔본 적이 없어요. 다만 몇 자라도 꼭 글씨를 쓰고 글씨를 안 쓰게 되면 뭐 각을 한다든지 각 때문에 글씨를 못 쓰는 거죠. 그리고 후학을 지도하는 것이 내가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후학들에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글씨 체본을 많이 써주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글씨를 많이 체본을 써주는 것이 내 공부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나도 후학들을 키우면서 체본을 써주면서 공부를 한 거니까요. 교학상장이니까. 그렇죠. 교학상장의 길을 꼭 가시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후학 지도를 이제 좀 멈춰도 되거든요. 지도 안 하고. 근데 지금까지 하려고 하는 거는 제자들 지도한다는 명목하에 내가 내 글씨를 쓰는 겁니다. 난 그런 목표로 제자들을 지도하니까 그래서 저는 제자들이 글씨 써달라고 하면 굉장히 즐거워요. 남들은 피곤하다 뭐다 한 자만 써줄게 두 점 써주면 저는 써달라는 대로 다 써줘요. 그게 내가 공부하는 길이니까. 그래서 후배 서예인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말은 제자들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많은 체본을 써주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부탁보다 공고드리고 싶어요.